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이제 기초강좌 12강학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 12강학은 거기 22페이지 맨 밑에 어림셈법이 있는데, 어림셈법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취득하고 운용하고 처분이라 3단계를 거친다. 근데 이제 취득과 처분 사이 운영기간이 있고요. 운영기간을 만약에 10년이라 한번 가정해 보시라 그랬어요. 근데 10년치를 다 계산하면은 1년 후에 1억 원하고 10년 후에 1억 원은 분명한 차이, 실질적인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적인 차이를 조정해 줘야 되는 복잡한 기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어림이라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려면은 10년치 보유한다 하더라도 10년치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1년치만 가지고 간단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에서 고려되는 소득은 1년치 소득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지금 그 어떤 그 시간적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가정해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무시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처분까지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은 운영기간 중에 1년치 소득만 가지고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내용이 그래서 어림이라 그랬고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밑에 보면 어림셈법은 숭수하고 순율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숭수는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회수 기간이 이제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투자자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숭수값이 작을수록 회수 기간도 짧아진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법은 그 이익률을 알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 정도의 이익률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걸 알고자 하는 것이 수익률법입니다. 근데 어림셈법 안에 숭수하고 수익률법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어떤 관계가 있겠죠? 이 관계를 우리는 역수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역수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밑에 이제 공식이 엄청 나오는데요. 그 전부 다 가이순전에서 등장한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해 볼 때 먼저 숭수법에 보면은 먼저 숭수부터 잡아야 돼요. 숭수는 이제 회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뭐를 회수하냐? 취득할 때 들어간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거야. 그래서 회수할 대상 금액을 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투자액을. 그리고 이제 뭐 가지고 회수하냐? 장사해서 번 돈 가지고 회수할 거 아니에요. 장사해서 버는 돈이 뭐죠? 운용 단계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 가지고 투자한 돈을 회수한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소득을 잡아요. 그래서 숭수는 소득 대비 투자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서 투자한 돈을 소득 가지고 몇 년 만에 회수하냐. 그래서 회수 기간을 물어보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회수 기간이라서 단순 회수 기간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류가 구성할 때, 그럼 어떤 소득과 어떤 투자액을 비교하냐에 따라서 숭수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숭수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논하는 것이 뭐냐면 총소득에다가 뭐를 붙이냐면은 숭수를 붙이는 거야. 총소득 숭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총소득 숭수. 그런데 이제 총소득 숭수니까 당연히 총소득 가지고 하는구나. 근데 숭수는 소득분의 투자액이잖아요. 그럼 숭수는 반드시 숭수를 써줘야 되고요. 숭수 앞에 붙어 있는 소득을 밑에다가 까시면 돼. 총소득 숭수는 총소득을 밑에다 잡으시면 되고요. 그럼 총소득까지 회수하는 건 뭐를 회수하냐? 우리가 아까 논했던 것처럼 가이순전후가 있었는데 가능, 유효, 순까지는 무슨 투자랑 비교하는 거라고요? 총투자액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소득 숭수 예상에서 총소득과 비교되는 투자액은 밑에다가 총투자액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총소득 숭수는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에 차지하는 값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총소득 숭수라 그러는데 이 총소득이라는 것이 앞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능 총소득도 총소득이고요. 유효 총소득도 총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총소득을 할 것인지는 출제원이 제시해줘요. 가능 가지고 판단하라, 유효 가지고 판단하라. 그래서 둘 다 총소득, 총소득이다 보니까 가능과 유효를 합쳐서 우리는 총소득 숭수다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그 총소득 가지고 하나 잡았어요. 그 다음에 잡아야 될 것은 이제 순영업소득 가지고 잡아야 돼. 순영업소득. 그러면 순영업소득 가지고 잡기 위해서 이것도 순영업소득에다가 뭐만 붙이면 되냐면은 숭수만 붙이면 돼. 순영업소득 숭수인데 너무 길어서 얘를 순소득 숭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순영업소득 승수,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니까 순자가 붙었잖아요. 순자 붙어있는 소득은 순영업소득밖에 없었죠. 그럼 승수 앞에 붙어있는 소득을 밑으로 까셔야 돼. 순영업소득 깔고 그 덮어야 돼. 무슨 투자 덮어야 돼? 여기도 순영업까지는 총투자라 그랬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슨 투자했었어요? 총투자했었어. 그럼 이제 저당 부분 부채에서 털어냈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해요? 세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죠. 세전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승수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가위순전을 알면은 승수도 그냥 나오는 거야.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승수 붙인다. 너무 기니까 세전만 붙이고 승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전 승수. 세전. 그럼 승수가 붙어있는 앞에 소득을 밑으로 까시라 그랬어서 세전 현금 수지를 밑으로 깔고 근데 여기서 비교되는 투자액은 이제 무슨 투자액이야? 여기서는 그쵸? 가유순까지는 총투자이고 세전부터는 무슨 투자? 지분 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금 붙어있는 것부터는 여기다 위에다가 지분 투자를 잡는 겁니다. 지분 투자. 그래서 세전 승수도 세전 현금 수지에 대한 지분 투자액에 차지하는 값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세후 현금 수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세후 현금 수지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이것도 승수만 붙이면 돼.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너무 기니까 그냥 판서는 세후 승수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세후가 붙었어요. 후. 근데 앞에 승수가 있죠? 승수 앞에 있는 소득을 밑으로 까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를 밑으로 깔고 비교되는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이겠어요? 그렇죠. 세전부터는 지분 투자니 여기다가 지분 투자를 이제 덮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이순 전후라는 저 5가지 소득이 총순 전후라는 4가지 승수가 나오는 겁니다. 승수는 반드시 승수란 거를 써줘야 되는 거야. 가이순 전후가 총순 전후 4가지다. 왜 4가지냐? 총소득은 가능도 총소득이고 유효도 총소득이니까 따로따로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총소득 승수 안에 통합시키자는 거죠. 다만 출제할 때는 어떤 총소득까지 하는지는 출제원이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문제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총소득 승수야. 그래서 총투자 개념 2개가 있고요. 지분 투자 개념 2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승수하고 역수 관계 있는 게 있어. 역수는 이제 분모 분자가 정반대를 말하는 거죠. 이걸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거는 투자한 돈 대비 수익이 몇 %를 차지하느냐를 논리입니다. 때문에 이제 승수는 소득분의 투자액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소득이 되는 거야. 투자액분의 소득. 이렇게. 그러면 이제 먼저 이걸 연습하실 때는 가이순전을 통해서 승수에 대한 종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 승수의 종류가 파악이 있으면은 어차피 승수하고 수익률은 서로 역수관계라 그래서요. 그럼 각 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의 명칭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소득 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이 있을 거야. 그걸 보통 우리는 관행적으로 총자산이라는 말을 쓰고, 이 총자산이 아까 총투자랑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회계적으로 총자산을 하고 우리 시험도 총자산이라고 쓰더라고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계적인 용어입니다. 총자산 회전율. 그럼 회전율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공식은 뒤집어야 되니까 이걸 뒤집으면 돼. 뒤집으면. 그래서 총자산을 밑에다 까시고 또는 총투자 까시고 위에다 당연히 무슨 소득 집어넣으면 돼? 총소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총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순소득 승수가 있고 순소득 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 역수를 뭐라 그럴까? 얘도 총투자 개념이잖아. 그 총투자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종합이란 말을 쓰고요. 종합환원율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종합환원율이 이제 같은 말이 이거를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투자 수익률. 총투자는 비교되는 건데 수익률법이니까 수익률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종합환원을 많이 써. 그러면은 순소득 승수하고 종합환원율이 서로 역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공식을 뒤집으면 돼. 밑에다가 뭘 집어넣어? 총투자액을 집어넣고 위에다가 순영업소득을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총투자 개념 두 가지를 마무리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전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세전부터는 총투자 논리가 아니라 무슨 투자 논리라고요? 그래서 지분투자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투자에 대한 내용을 잡아놓고 무슨 말을 쓸까 하다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이 순수익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순수익을 회계적으로 배당전 소득이라 그래. 순수익이 나오면은 순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하고 은행이 힘을 합쳐서 창출한 거잖아요. 그럼 순수익을 서로 나눠 먹어야 돼. 순수익의 은행에 대한 배당이 부채 서비스액이고 순수익 중에 나에 대한 배당이 세전수지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나에 대한 배당액이지만 아직 국가한테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배당액이야. 그래서 나에 대한 배당액이 아니냐 세전이. 그래서 그 명칭 그대로 토스받아서 지분 배당률이라고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공식이 이제 지분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지분.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할 때 공식이 뒤집으면 되니까 지분 투자를 밑으로 깔고 세전 현금 수지를 위에다가 덮으면은 지분 배당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세후승수가 더 남았잖아요. 세후승수의 역수가 뭘까 하다가 그냥 이것도 세후란 말을 쓰고 수익률법이 아니냐 그래서 세후수익률이란 말로 보통 우리가 수험서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럼 세후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공식을 뒤집으면 되겠지? 그러면 지분 투자를 밑으로 깔고 그리고 여기다가 세후 현금 수지를 덮으면은 세후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평가사 시험에서는 이 세후수익률을 얘도 지분투자 개념 아니냐. 그래서 지분투자를 잡고 그리고 얘는 수익률법 아니냐. 그래서 지분투자 수익률이란 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도 지분투자, 여기는 지분 써놓고 배당이란 말을 썼으니까 여기는 배당액 중에 세금을 공제한 배당액, 나에 대한 오리지널 순수익이다. 그래서 지분투자 수익률이라고 씁니다. 지분투자 수익률하고 세후수익률 같은 말로 해석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어림셈법에 대한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공식을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항상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이순전후가 엄청 중요합니다. 가이순전후를 아시면은 이 5가지 소득에 의해서 총순전후라는 4개의 승수가 나와요. 그럼 승수는 이제 소득 대비 투자액이니까 총소득 승수랑 순소득 승수 밑에다 전부 다 총소득, 순소득 집어넣고 위에다 총투자 2개를 갖다 붙이면 되고 세금 붙어 있는 것부터는 전부 지분 투자니까 세전 깔고 세후 깔고 지분 투자 지분 덮으시면 돼. 그래서 가이순전후가 총순 전후 4가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각 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이 있겠죠. 수익률의 각 승수의 수익률의 명칭만 알면은 승수에서 구조를 뒤엎기만 하면 돼. 뒤집으면 돼. 그렇게. 그래서 총승수의 역수를 보통 회전율이라 그러고 순소득 역수를 환원율, 종합환원율 그러고 세전의 역수를 지분배당률, 세후승수 역수를 세후수익률. 그래서 총회, 순환, 전지, 후후 이렇게 이제 거의 공식화될 정도로 엄청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 조합이 이제 8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을 하면 나머지 4개 반대편 쪽은 도출하는 이제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순환, 전지, 후후 이렇게. 앞으로 엄청 문제를 푸실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전체적인 투자 한도에 대한 회수 기간과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가를 이제 논하고 이제 단계별로 한번 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떤 목적에 따라 이제 분석한 것이 23페이지 보시면은 13절 비율 분석법이 있어요. 비율은 다양한 비율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거기 3가지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3가지 말고 다른 비율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 체크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비율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 중에 항상 나오는 것이 우선은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론투 밸류라 그래서 대부 비율은 LTV라는 말로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대부 비율. 그 대부 비율은 공식 그대로 하면은 이게 론이고요. 대출액이죠. 융자액. 이거는 투 뭐뭐에 대한이고 밸류 부동산 가치야. 가치에 대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그 가치가 뭐냐? 부동산 가치야. 그래서 그대로 하면 얘는 부동산 가치에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거를 대부 비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부 비율은 얼마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즉 담보를 정한 부동산 가치 대비 얼마 정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의 대출과 관련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부동산 가치가 결국 총투자 아니냐.
그래서 얘는 총 투자액 대비 무슨 투자? 남의 돈, 저당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대부비율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담보 가치가 만약에 5억이다. LTV가 만약에 60%다. 그러면은 5억짜리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서 그리고 LTV가 60%인데 LTV 60% 최대로 받을 수가 대출 받고자 한다. 그 이 사람은 얼마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느냐 봐서는 대부비율이 60%라 그랬죠. 0.6. 담보 얼마짜리 들밀었어? 5억짜리. 그럼 융자를 얼마 받을 수 있다? 5억 곱하기 0.6이니까 3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대부비 60%면 5억짜리 부동산 사기 위해서 대출을 최대 3억을 받게 돼요. 그 나머지 2억은 누구 돈이야? 내가 투자한 돈이죠. 이렇게.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은 5억짜리 부동산 사는데 대출을 3억 받았어. 그럼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얼마야? 이 60%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대부비는 그래서 대출 규모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부 비율을 이제 낮춰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적게 해준다는 거야. 그 대출이 적어지면 부동산을 사는데 부담이 되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대부 비율이 이제 엄청 중요하고 계산 문제로도 종종 나오는데요. 이 대부 비율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대부 비율과 무슨 관계냐면 부채 비율 간의 관계도 알고 계셔야 돼. 이 용어를 미리 이제 예방주사 형식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먼저 익히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채 비율은 구조가 뭐냐면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야.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지분 투자, 자기 자본입니다. 남의 돈, 저당 투자. 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무슨 비율이다? 부채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고요. 그러면 이제 대부 비율을 쓰면 이게 남의 돈 비율이잖아, 전체에서. 그럼 내가 투자한 돈 비율도 있겠지? 그럼 여기랑 관계되는 것이 이제 지분 비율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라 그러죠? 자기 자본 비율 또는 지분 비율. 그럼 이제 지분 비율은 전체 총 투자액에서 누구 돈이 차지하는 거겠어요? 내가 투자한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지분 비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 비율하고 이 부채 비율은 무슨 관계냐? 얘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대부 비율 자체가 부채 비율에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은 그 부채 비율 구성 요소 중에 우회 분자인 저당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얘도 같이 높아져. 근데 지분 비율하고 부채 무슨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 네, 지분 비율은 부채 비율 구성 요소 여기에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분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분모가 높아진 거니까 부채 비율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과 지분 비율은 그냥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비율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서 밑에 이제 예제가 종종 박스 안에 어떤 예제가 좀 있어요. 그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은 부채 비율 증가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 빠른 감이 있는데 지금 감을 익히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 비율이 20%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대부분 20%면 부채 비율은 몇 %냐?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단독인데 지금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거기 표현에 이제 답이 물론 다 있지만은 이게 몇 % 되냐면은 25%가 됩니다. 대부 비율이 20%면은 부채 비율은 25%가 돼. 왜 그럴까요? 대부가 20%라는 것은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가격 대비 20% 받았다는 뜻이야. 그럼 20% 대출 받으면 나머지 80%는 누가 투자해야 돼? 내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남의 돈이 20%면은 내 돈은 몇 프로가 돼? 80%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채 비율은 남의 돈 비율을 내 돈 비율로 이렇게 나눈 거야.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나오자마자 부채 비율의 구성 요소에 여기다가 20% 잡고 그럼 당연히 남의 돈이 20은 내 돈은 80%니까 80%를 밑으로 잡으면은 2를 8로 나누면 0.25가 나오잖아. 그게 25%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대부 비율이 그럼 50%다. 그럼 부채 비율은 몇 %가 됩니까 하면은 이건 몇 프로가 되겠어요? 팁이 생겨. 남의 돈이 50이야. 그럼 나도 얼마 투자했다는 뜻이야. 나도 50을 투자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채 비율은 남의 돈 비율을 내 돈을 나눈 거니까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50%분의 50%죠. 이게 남의 돈이 50이면 여기다 50 집어넣고 내 돈도 50이니까 50 나누면 이거 몇 %예요? 1이 나오잖아. 1은 100분율로 하면은 100%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그럼 하나만 더. 대부 비율이 60%야.
그럼 부채비율은 몇 프로가 되냐라고 질문하겠죠. 그럼 동일하게 남의 돈이 60%면은 나는 몇 프로 투자했다는 뜻이야. 40% 투자했다는 뜻이지.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을 더하면 항상 100%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남의 돈 60이네 내 돈은 40이네. 그럼 부채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니까 대부 비율이 60%가 나오자마자 부채비율 구성 요소 중에 위에다가 60 잡아놓고 그럼 60이니까 내 돈은 40이구나. 그럼 6을 4로 나누면 1.5가 나오죠. 1.5는 150%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비율이 20, 50, 60 증가할수록 부채비율도 25, 100, 150을 증가하고 있잖아요.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비례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분비율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지분비율이 작아져야지 부채비율이 커진다는 논리니까 지분과 부채비율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비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대부비율과 연관되는 게 부채비율 구조가 있다. 두 가지 관계가 지문으로 종종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요. 이 대부비율과 더불어서 비율법 중에 쌍도마차가 있어. 29회 때도 이것이 나왔었죠. 그게 두 번째 나오는 부채 감당률이에요. 이 부채 감당률은 명칭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원어가 원래는 뭐냐면은 뎁 서비스 커버리지 레이티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가 뭐냐면은 부채 서비스액을 말하는 거야. 이 부채 서비스액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감당하려면은 뭐가 감당하는 거예요? 지출한 비용이잖아. 금융 비용이잖아요. 이거를 감당하려면은 서비스액 바로 위에 있는 순영업 소득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영업과 서비스액 사이에 짝대기를 그으면은 이게 부채 감당률이야. 그래서 부채 감당률 할 때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구나. 그럼 감당률이 부채 감당 능력이 크면 클수록 긍정적인 거잖아요. 이거 커야지 긍정적이려면 비용이 밑으로 와야 돼. 부채 서비스액을 밑으로 깔고요. 밑으로 깔고 요거를 감당하는 것이 뭐가 감당하다? 바로 위에 있는 순영업 소득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계산 문제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개념이 나와.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게 우선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순두부 할 정도로 순하고 서비스 사이. 이것도 그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걸 설명하는 거구나. 그 부채 서비스 위치가 가위순전후상에서 순영업소 다음에 있구나. 그럼 사이에 짝대는 것이 부채 감당률이구나. 라고 해서 가위순전후에서 도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당 능력에 대한 표현을 설명합니다. 나누기잖아요. 나누기는 모든 의사결정을 일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표현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된다. 1이 이제 100%인데 1보다 크려면은 위의 숫자가 아래 숫자보다 커야 되는 거야. 1보다 크면은. 그럼 결국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뭐가? 순영업소득이 뭐를?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럼 만약에 1보다 작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래 숫자가 더 큰 거니까 비용을 소득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그러면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뭐가? 순영업 소득이 뭐를?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1인 경우는 순영업 소득이 은행돈만 감당할 수가 있다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야. 부채 감당률의 개념은 순영업 소득과 서비스의 관계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값이 주어졌을 때 표현과 1보다 당연히 작은 값이 주어졌을 때 표현에 대한 질문은 대비하시면 돼. 이거 말고는 나머지 다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등장하는 게 세 번째 나오는 채무 불이행률이야. 채무 불이행률. 아까 부채 감당률은 크면 클수록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럼 채무 불이행률은 클수록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못 감도록 가는 게 많다는 뜻이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럼 채무 불이행률의 구조는 우리가 부채 감당률하고 목표식은 같아요. 다만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데 채무 불이행률은 그 부채 서비스액뿐만이 아니라 장사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비용이 있었잖아요. 가능 다음에 공실, 유효 다음에 영업 경비, 순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그리고 세전 다음에 소득세 부분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비용이 네 가지 있었어요. 공실, 경비, 부채 서비스액, 뭐죠? 세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사했을 때 이 네 가지 비용 중에 실질적으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 가지야. 금융 비용에 해당되는 부채 서비스액과 장사할 때 지출하는 다양한 비용이 있죠. 영업 경비.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 서비스액뿐만 아니라 장사할 때 들어가는 영업 경비 있죠. 영업 경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근데 부채 서비스액만 감당하려면은 바로 위에는 순영업까지 했는데 영업 경비까지 감당하려야 돼. 서비스액보다는 영업 경비. 그러면 이 순영업소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부채 서비스액뿐만 아니라 영업 경비까지 감당하려면은 두 가지를 다 아울러는 뭐죠? 바로 위에는 유효 총소득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는 바로 순 가져야지만 경비까지 하려다 보니까 유효 가져하는 거야.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은 뭐가? 유효 총소득이 뭐를?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부채 감당률은 소득이 위로 가 있고 비용이 밑으로 가 있잖아요. 왜냐? 명칭 때문에 그래. 이게 클수록 긍정적이려면 소득이 많아야지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불이행률이잖아. 클수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요. 클수록. 그게 클수록 나쁘려면은 지출하는 비용이 위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득 두 가지를 감당하는 소득이 밑으로 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채무 불이행률은 뭐가? 유효 총소득이 뭐하고 뭐를?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누기잖아요. 나누기니까 얘도 의사결정 뭘로 한다? 얘를 1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1 가지고. 그럼 얘는 비용이 위에 있다 보니까 얘는 의사결정이 긍정이 되려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그럼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려면은 아래 숫자가 위의 숫자보다 커야지 1보다 작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뭐가? 유효 총소득이 두 개의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보다 크다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소득보다. 그러면은 유효 총소득이 두 개의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이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감당률하고 채무 불이행의 결과적인 모습 보면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제 대부 비율하고 부채 감당률 두 가지 위주로 집중적으로 출제되다가 지문에 좀 다양성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채무 불이행률이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암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공식을 보면은 다 어디서 도출됐다는 게 확인이 돼요. 전부 가이순전후에서 도출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가이순전후에서 총순전후라는 어림셈법상의 4개의 순서가 나왔고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은 총회, 순환, 전지, 후후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투자한 돈끼리 총투자랑 저당, 총투자랑 지분, 그 남의 돈과 내 돈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부 비율 그리고 순영업 소득과 서비스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채 감당률 유효 총소득하고 경비와 서비스액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채무 불이행률. 그래서 다 합쳐봤자 요거 조합 맞추면은 이게 조합을 하나로 봤을 때 4개의 조합하고 3개의 비율, 총 7개 정도를 보시면은 여기만 가지고도 4문제 육박하는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량은 얼마 안 돼요, 파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항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이제 내용 대비 이제 가성비가 아주 높은 부분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 부분 말고 이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화폐 예상 가치를 건드리고 나서 해야 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소가 나왔으니까 기본소를 이제 기본 강의 하면서 그
그 부분을 이제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가 엄청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금융론 쪽이 이제 조금 설명이 되는데, 금융론 쪽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본소 하면서 거기에 충분히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좀 많이 기초 강의 내용을 집어넣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기초 강의를 이제 마무리 짓고 내용은 다 버리셔도 돼요. 기본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 11강 정도를 이제 간단하게 했거든요. 짧게 하라 그래서. 그러면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서 딱 두 가지 전체적인 걸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파트마다 윤곽만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꼭 기억하실 거, 수요 공급 공부할 때 대체제 보완제, 투자론 공부하실 때 이 가이순 존호에 대한 논리 있죠. 이 두 가지만 어렴풋이 내가 좀 이해가 된다 하시면은 성공하셨다라고 그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 내용을 간략적으로 한 거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기본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좀 확장하면서 이제 내용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 기본 강의 할 때는 뭐 자료가 더 첨부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기초 수업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셨어요. 시작의 반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종착지까지 추진력을 가지시면서 도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